안녕하세요. K대의 김희삼입니다. 오늘은 경제 한마당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미시경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서 외부성하고 공공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실패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정리해볼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 최적과 사회적 최적의 차이. 보통 이제 그 외부성이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인 최적 상태는 사적인 최적 상태하고는 다르게 되는데요. 그걸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외부성도 부정적 외부성과 긍정적 외부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외부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과잉 생산되거나 과잉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교정될 수 있는지 그 보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외부성은 이와 달리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도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서는 공공재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공유 자원으로서 어떤 재화가 특성을 갖고 있을 때는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역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뤄볼 예제는 그 세 개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각각 그 사적인 최적과 사회적 최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부정적인 외부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최적 상태가 사적인 최적 상태하고 다를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어떤 거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기본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업의 입장에서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추가로 한 단위를 더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한계 비용은 기술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주어진 설비를 가지고 점점점 추가 생산이 힘들어질 때는 추가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계 비용이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서 더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렇지 않고 몇 단위를 생산하든지 간에 한계 비용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100원씩 더 든다, 이런 식으로 될 때는 한계 비용 곡선이 이게 수평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적인 최적 생산 수준이 무엇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적 이윤 극대화 조건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이 결국은 얼마만큼을 생산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 목표가 이윤 극대화가 있을 때 자기의 이윤이 어떤 지점에서 가장 커지는가, 이거를 고려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윤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한 단위를 더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 한계 수입은 추가로 한 단위를 더 판매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판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걸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거를 생산해가지고 팔아서 얻는 수입을 비교해서 수입이 비용 쪽보다 더 크다면 생산을 늘리는 것이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이 커지기 전까지는 생산을 일단 늘리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럼 어떤 지점이 가장 최적이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 넘어가기 전에 왜 사적 최적 생산 수준하고 사회적인 최적 생산 수준하고 달라지는가? 그거는 뭔가 어떤 다른 요인이 끼어들어서 그런데요. 그걸 우리가 외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성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정적 외부성은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도 더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외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장에서 서로 거래 당사자가 있을 수 있죠.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그랬을 때 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어떤 제3자가 그 피해를 주는 겁니다. 뭐 자기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만 그 피해를 입히고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것들이 가격 기구, 즉 시장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피해로 발생한 어떤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한계 비용을 생각할 때 사적인 한계 비용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생각하면 되지만 이제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따라서 외부에 어떤 피해를 줬다, 공해를 발생시켰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그 추가적인 비용, 즉 사회적인 비용을 갖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회적 한계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회적 한계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적인 한계 비용보다는 커지게 되죠. 왜? 외부 피해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적 한계 비용보다 사회적 한계 비용은 커지게 되고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은 무엇이냐 했을 때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한번 그래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계 수입은 일단 그 일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해서 팔든지 그 개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일정하다고 일단은 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적인 한계 비용 곡선이 지금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적인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Q1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 사적으로는 최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생산을 할 때 만약에 공해를 발생시킨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외부에 피해를 주는 거죠. 가령 공장 부근에 있는 어떤 농가에 물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을 오염시켜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가 돼서 사회적 한계 비용은 사적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사회적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 수준은 사회적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Q0 지점이 사회적으로는 최적의 어떤 균형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Q0와 Q1을 비교해 보면은 Q1이 Q0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외부성, 즉 외부 불경제가 존재할 때는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여기서 과잉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도 더 많이 생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본 기본 개념을 도구로 해서 예제 1번부터 3번까지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제 1번부터 보시죠. A국의 나라는 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타이어 한 개의 가격은 100원이고 타이어를 생산하는 데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되며 각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 생산 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해서 표에 보면은 생산량이 하나일 때부터 지금 10개일 때까지의 총 생산 비용이 쭉 그 숫자로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주 나라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적 그 이윤 극대화, 그 사적 최적 생산 수준이 얼마인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률이 82%였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많은 학생들이 무난하게 풀었던 평이한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계 비용을 도출하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보죠. 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생산량에 대해서 총 생산 비용이 각각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생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즉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상품 한 단위를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가격과 일치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한계 수입은 지금 100원이 되겠습니다. 100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팔았을 때 이제 판매 가격이랑 동일한 거죠. 그러면 그 한계 비용이 100원보다 작을 때는 생산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고 한계 비용이 100원보다 클 때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계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계 비용은 생산물을 추가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개 생산할 때 그러니까 생산 비용 자체가 일단은 한계 비용이 될 거고요. 이건 하나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2개를 생산한다. 즉 하나를 추가로 더 생산했을 때 한 개 비용은 지금 1개 생산할 때 55원 드는데 2개 생산할 때 120원 드는 거니까 1개에서 2개로, 즉 생산량을 1개를 더 늘렸을 때, 추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1개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그 추가되는 비용은 120에서 55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65가 바로 두 번째 생산량에 대한 1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 번째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1개 비용은 195원의 총 생산 비용에서 지금 120원, 즉 2개를 생산해야 되는 총 생산 비용을 뺀 것이 되니까 이때는 75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280에서 195를 뺀 것이 4개를 생산할 때, 즉 4번째 단위를 생산할 때 1개 비용이 되죠. 그럼 85가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95, 105. 네,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10 간격으로 이 1개 비용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개 비용을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1개 수입과 1개 비용이 어떤 지점에서 같아지는가 보면은 같아지는 점은 없죠. 그러면은 같아지기 전까지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죠. 자, 생산량이 5개가 됐을 때 1개의 비용이 95가 됩니다. 근데 생산량이 6개가 되면 1개의 비용이 105가 되니까 1개 수입보다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은 5개까지 생산한 것이 가장 이윤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윤 극대화 조건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최적 생산량은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 보실까요? 주 나라가 타이어 1개를 생산할 때마다 2리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것이며 이것이 배출될 때 드는 사회적인 비용은 이산화탄소 1리터당 5원이다. 만약에 주 나라가 사회적인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타이어를 생산한다면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즉 공해가 발생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 초래되는데 그것이 지금 1리터당 5원이기 때문에 한 개 생산할 때마다 2리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은 한 개 생산에 따라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금 10원 발생하는 거죠. 자, 이때 사회적인 어떤 최적 생산 수준이 얼마인지 그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률이 52%니까 아까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한번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생산을 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가지고 생산 한 단위당 이산화탄소가 2리터 발생하고 1리터당 5원이었으니까 그다음에 2리터에는 10원이겠죠. 그러니까 생산물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마다 10원씩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한계 비용은 바로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플러스 10을 해야지 사회적 한계 비용이 나오겠죠. 한 개를 더 늘릴 때마다 10씩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회적 한계 비용은 사적 한계 비용에 다 10씩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55일 때는 65가 되고, 그 다음에 75, 85, 95, 105, 115, 125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한계 비용은 사적 한계 비용보다 다 10씩 커진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 수준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비교하는데 이제는 사적인 한계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 요령으로 찾는데 우리가 한계 수입이 지금 100원이니까 100원에 가장 근접한 것이 지금 여기 95하고 105죠. 근데 105까지 가면은 한계 비용이 지금 한계 수입보다 커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95까지가 될 때까지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 한계 비용이 95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보면은 생산량이 지금 4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10원을 한계 비용에 포함시킨 사회적 한계 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을 찾게 되면은 생산량이 5개가 아니라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시리즈 문제의 마지막인 문제 3번입니다. 지문이 주어져 있고요. 기업과 니은의 알맞은 가격의 조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문 보겠습니다. 한편 다른 타이어 회사인 B국의 주 다마는 A국의 주 나라와 생산 및 비용 조건이 같으며 타이어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하게 2리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러나 영업망이 부실해서 타이어 한 개의 가격은 80원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주 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한 개가 100원에 팔렸는데 이제는 80원밖에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A국의 주 나라와 B국의 주 다마 두 회사에 동일하게 6리터씩 그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권이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두 회사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 나라는 타이어를 한 개 더 생산하기 위해 2리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기업원까지 지불하여 살 용의가 있고 주 다마는 타이어 한 개의 생산량을 줄이고 2리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니은 원 이상이면 팔 용의가 있다. 기업과 니은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고르라는 문제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두 회사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서로 거래될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정리했던 어떤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나라하고 주 다마가 그 조건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B국의 기업 주 다마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수입이 100원이 아니라 80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A국 기업의 한 개 수입이 아까 100원이었을 때 B국 기업의 한 개 수입은 100원이 아니라 80원이다라는 조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그 A국에 있는 그 기업에서 최적 생산 수준이 아까 5개다. 요거는 찾아놨고요. 요거는 A국에서 지금 최적인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B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령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한 개 수입이 80원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조건이 같으니까 사적인 한 개 비용은 이거는 A국이나 B국이나 양쪽에 있는 기업이 모두 다 한 개 비용 조건은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수입이 지금 80에 가장 근접한 거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여기 지금 75하고 85가 있는데 85는 80보다 크니까 한 개 비용이 75가 될 때까지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윤이 높겠죠. 그러니까 B국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3개까지 생산하는 것이 사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 수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부성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같은 걸 다 무시한다라면은 A국과 B국에서 각각의 기술적인 조건, 그러니까 기술적인 조건, 즉 생산 조건은 똑같고 다만 판매 조건이 다르죠. 한 개 수입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A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5개까지 생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B국에서는 지금 3개까지 생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요구한 것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이제 그 발의가 돼가지고 어떤 생산량에 제한을 뒀어요. 근데 그 생산량이 그 각 기업이 모두 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6리터씩 이렇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6리터라고 하면은 몇 개까지 생산하는 겁니까? 3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6리터를 배출할 수 있는 생산량이 지금 리터당 한 개당 지금 2리터가 나오니까 지금 3개까지만 생산하도록 지금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B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A국에 있는 기업이죠. A국은 5개를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B국 입장에서 3개를 생산하지 않고 1개를 줄여가지고 2개를 생산하고 그러면 자기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남게 되겠죠. 그거를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지금 A국에 있는 기업에게 되팔 수가 있을까? 팔면 A국에 있는 기업은 그걸 사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협상이 가능하려면은 B국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즉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얻는 것도 있을 거고 잃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파는 거니까 그 판매하면 뭔가 A국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럼 뭐를 잃습니까? B국 입장에서는 3개까지 생산하는 것이 아까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윤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이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B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고려를 하게 되고 A국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B국으로부터 사온다라면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A국 입장에서 혹시 지금 자기는 원래 5개를 생산하는 것이 최적인데 그 교토 의정서 때문에 지금 3개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즉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내가 사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자기의 이윤극대화 수준이 지금 5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즉 3개보다는 4개가 5개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이윤극대화 수준까지는 한계 비용이 지금 한계 수입보다 낮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기 때문에 혹시 B국에게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삼으로 인해서 그걸 보상해 주고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더 크다면은 그런 거래를 할 용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거 한번 찾아보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B국 입장에서 지금 3개를 생산하고 있다가 이걸 2개로 줄였을 때 B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B국이 3개에서 지금 2개로 생산량을 줄인다. 그래서 당장 B국은 하나를 더 팔면은 80원씩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3개에서 2개로 줄였으니까 지금 80원을 갖다가 손해보는 거죠. 못 파는 거니까. 그런데 이 손해만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순수한 손해가 아니라 2개로 생산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산 비용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때 절감되는 비용은 사실 3번째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75원이 들었는데 이제 그 75원이 안 들겠죠. 2개를 줄였으니까. 그래서 80에서 75를 뺀, 즉 5원만큼이 순수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80원은 이제 3개까지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80원을 이제 포기하는 대신에 추가적인 생산에 드는 75를 전략했으니까 지금 5원이 B국이 3개에서 2개로 생산량을 한 단위 줄였을 때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5원이 일단 B국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A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교토 의정서 하에서는 지금 생산량이 B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3개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A국이 만약에 이 3개에서 지금 4개로 생산량을 늘렸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A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단위를 더 팔 때 한개 수입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100원이니까. 그래서 100원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100원을 그냥 순수하게 이윤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한 단위를 더 생산하게 드는 비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째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지금 8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에서 85를 뺀 것만큼을 우리가 3개에서 4개로 생산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0에서 85를 빼면 지금 15가 되니까 이 15가 A국이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수 있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B국이 3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2개로 줄일 때 그때 감수해야 되는 손실이 지금 5원이고 그 다음에 A국 입장에서는 역시 3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A국이 4개로 한 단위를 생산량을 늘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5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B국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A국에게 주면서 그 대신에 대가로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보상금은 지금 손실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A국에게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보상금은 A국이 그걸 추가로 얻어가지고 한 단위를 더 생산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익보다도 보상금이 더 크면은 굳이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B국하고 A국 간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거래가 일어난다면 그게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는 5원보다는 커야 되고 15원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를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 예제는 부정적 외부성이 아니라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또 그것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글에 나타난 주식회사 스머프의 시책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그래서 지문에 주어진 것은, 자, 주식회사 스머프는 직원들이 전염성이 없는 A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지원해주지 않지만, 전염성이 있는 B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접종비의 일부를 보조해준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가 지금 5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외부성은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 외부성을 외부 불경제라고 했던 거하고 서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 자체가 갖는 의미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혜택을 주고도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최저 수준보다 오히려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하나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수원에서 뭐 사과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과나무에 꽃이 피니까 막 그 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꿀들이 또 많이 그 꽃에 형성이 되고요. 근데 그 옆 동네 그 양봉업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벌들이 이제 그 사과꽃에서 꿀을 채취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양봉업자에게 혜택을 준 겁니다. 하지만 양봉업자는 그 사과 농장의 주인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그 양봉업자하고 사과 그 농장의 어떤 주인하고가 같은 동일한 사람일 때는 우리가 사과나무를 더 심어가지고 그 벌들이 좀 더 많은 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는 사회적인 편익이 사적인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예하고 비추어 보면은 그 사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꽃을 피웠을 때 얻게 되는 그 사적인 편익이라고 하면은 이제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면은 그 사과가 열렸을 때 그 사과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그 사과 농장 주인의 어떤 사적 편익이라 그러면, 사회적 편익은 거기에다가 양봉업자가 그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뭐 공짜로 사실 가져간 건데 이제 벌들이 이제 꿀을 채취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편익에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 수준보다는 오히려 더 적게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사과 농장 주인에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과나무를 더 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사회적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그 지문에서 주어진 것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에는 회사가 접종비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여러분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예방접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상 여러분이 그 질병에 걸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고려해서 그 접종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내가 이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병을 예방함으로써 내 회사 동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즉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회적인 편익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회사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그 편익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개인의 의사결정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로서는 전염성이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에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다 많은 직원들이 그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보기를 우리 차례로 보시면은 1번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납부하면은 세액의 3%를 감면해 준다. 뭐 이거는 사실 지금 긍정적 외부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회사는 사고 시 손실금액의 일부만 보상한다. 자, 이거는 그 긍정적 외부성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도덕적 해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도덕적 해이는 어떤 주인이 따로 있고 또 주인이 일을 부탁한 대리인이 있을 때 그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대리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기가 어렵죠. 그렇게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고 내도 다 이제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즉 보험에 가입하기 전보다는 좀 덜 주의해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손실 금액의 일부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사고를 낸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해이 문제, 사실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 도덕적 해이를 갖다가 좀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보기에서 민간의료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시에 신체 검사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 같은 거 이렇게 민간에서 가입하게 되면은 그게 암보험이든지 다 신체 검사를 받은 어떤 기록을 요구를 할 텐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미 어떤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 즉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이 좋은데 실제 그 사람들의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좀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만 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선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신체 검사를 의무화해가지고 비대칭적인 정보,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 상태는 본인은 잘 알지만은 보험회사는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험회사 좀 알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 회사는 매년 보험 판매왕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 네, 이것은 긍정적 외부성하고는 사실 무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정부는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연을 줄이는 장치는 사회적으로는 사실 편익을 발생시키죠. 왜냐하면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할 건가 말 것인가를 고려할 때, 이게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그 장치를 부착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한다면은 긍정적 외부성의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효과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면은 아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는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 수가 훨씬 적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요거는 개인의 행동이 어떤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편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긍정적 외부성의 개념이 되죠. 그런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형식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예제는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밑줄 친 재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를 좀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화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재화를 쓸 수 있고, 자, 이런 성격을 우리가 배제성이라 그러죠. 누군가 그 재화를 써버리면 다른 사람은 동일한 재화를 쓸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이 속성을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니지 못한 재화, 이를테면 치안이나 국방 서비스 등의 재화를 가리켜 공공재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미 공공재의 개념을 잘 정리해주고 있네요. 다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한편 재화 중에는 경합성은 지니고 있으나 배제성은 지니고 있지 못한 것들도 있다. 누구나 대가 없이 소비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누군가 모두 소비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는 재화이다 하면서 이제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아예 그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한번 분류를 좀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예를 들어서 낚시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공 낚시터에 거기에 뭐 고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그 낚시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어떤 물고기들의 수가 한정돼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 뭐 천하의 강태공이 와가지고 이걸 싹쓸이를 해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거기 구경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공 낚시터이기 때문에 요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새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요거를 공유재,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하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하수가 만약에 어떤 양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공짜다, 마음대로 퍼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많이 쓰려고 많이 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공유재에서 뭐 공유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생기는 문제는 배제 불가능 하면서도 또 경합적이다라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걸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공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비배제성 요 속성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재화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즉 수요가 있다라는 걸 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좀 비용을 부담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그걸 좀 편승해서 공짜로 이렇게 소비하려고 드는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공재는 사람들마다 다 남들이 생산해 놓으면 그걸 그냥 거저 쓰려고 하는 그런 무임승차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 수준보다는 더 적게 생산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공재도 사실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요. 지금 뭐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만 어떤 목초지가 하나 있을 때 그 목초지에 뭐 풀이랑 뭐 나무랑 이렇게 우거져 있었는데 그 목초지가 좀 주인이 없는 목초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마다 뭐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가지고 자기 그 소떼하고 양떼를 배불리 먹이도록 하겠죠. 그럼 풀이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경합성이 있는 거예요.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많이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합성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공유 자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는 과다하게 사용돼서 결국은 고갈돼 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어족 자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어선이 그걸 갖다가 거의 뭐 그 아주 촘촘한 대형 그물로 다 잡아 끌어올리면 다른 그 고깃배들이 그 조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바다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배를 가지고 나가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 공유지의 비극, 다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념 정리 잘 해두시고요. 우리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요. 경합성은 지니고 있으나 배제성은 지니고 있지 못한 것. 그래서 누구나 대가 없이 소비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누군가 모두 소비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는 재화. 아까 정리한 거에 의하면 이것이 공유재 혹은 공유자원이었죠. 그러면 보기에서 이 공유재나 공유자원의 이 특징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과잉 이용으로 고갈되어 간다. 딩동댕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은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된다. 자, 이거 주인이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생산되는 것은 사실 사적 재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금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경합성은 없지만은 배제성이 있어가 요금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공유재나 공유자원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디귿은 소유자가 없으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네, 이것이 또 빙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배제 불가능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많이 쓰지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자기 거였으면 좀 아껴 썼을 텐데 그 주인이 없는 관계라서 누구나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 고갈될 염려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지금 기업가 디귿 해서 지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외부성과 공공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실패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 그 수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개념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경제 한마당 문제를 풀 때나 수능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